안녕하세요. 저는 토론토 현지에서 BUPP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는 젤리쌤입니다.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중학교 마치고 캐나다로 유학을 고민하시는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자꾸 들리네요. 끄고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막 한국에 요즘에 출산율 저하도 있고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니까, 그리고 또 요새 이슈가 있잖아요.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가 최근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유학을 해외로 가고 아예 대학도 해외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지더라고요. 그 중에서 아무래도 캐나다가 조기 유학으로는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고 있고, 저희 BUPP 프로그램도 캐나다에서는 입시 중심으로는 이제 저희 나름대로는 벌써 한 10년 됐고, 워낙에 이제 많은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1등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캐나다가 어떻게 강점이 있는지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해요.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은, 저는 2005년에 처음으로 유학업계에 들어왔고요. 저희가 이제 뭐 랭귀지나 여러 가지 또 많이 해봤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조기 유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영국이나 미국, 뉴질랜드, 뭐 말레이시아, 필리핀 같은 여러 국가의 공립학교랑 뭐 사립학교, 국제학교 등을 다 방문을 하면서 각 국가별로 뭐 교육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공부도 좀 하고 차이점도 보고 분석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특별하게 여기가 너무 막 매력이 있다 이렇게 느껴본 적은 사실 없었어요. 그냥 되게 장단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2010년경에 여기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의 학점 시스템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캐나다 대학교도 정말 그런 어떤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캐나다 대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실 그리고 이때는 캐나다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 한국 학생이 정말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끔 이제 해외 대학교를 알아보려고 왔을 때 캐나다 대학교를 추천을 하면은 왜 캐나다 대학교를 추천하지? 거의 이런 정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리고 그땐 도리어 뭐 미국에서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UC교를 편입하고 막 이런 게 더 낫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인지도가 낮았는데, 대신 가끔씩 이제 뭐 지인이 캐나다에 있거나 주변에 어떤 뭐 성공적인 사례가 있을 때는 그런 학생들이 이제 한 명씩 캐나다 대학교를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한 명 하다 보니까 정말 생각했던 대로 너무 캐나다 대학교가 입시도 좋고 입시하기도 너무 뭐랄까 효율적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실 입시 난이도도 진짜 낮았었어요. 그래갖고는 그 초반에 정말로 데이터를 많이 쌓았던 것 같아요. 저희 그리고 프로그램은 BUPP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캐나다 입시 중심의 조기 유학이에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이 화면에서 이제 지도를 보면서 좀 더 캐나다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캐나다가 엄청 땅이 크잖아요. 원래 캐나다는 옛날부터 조기유학으로 엄청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중고등학교나 캐나다 대학을 위한 유학보다는 사실은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랑 함께 가는 국가로 잘 알려져 있었어요. 왜냐면은 바로 밑에 붙어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모님이 가디언으로 갈 수가 없는데, 캐나다는 아이들이 만약에 공부를 해. 그럼 부모님은 가디언으로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함께 뭐 초등학교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많이 가셔서 사는 곳이고, 뭐 도시도 안전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한국 분들한테 이미지 자체도 너무 좋다 보니까 또 북미잖아요. 그래서 조기유학으로 워낙에 이제 인지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부모님이 이렇게 동반하는 조기유학은 거의 대부분 밴쿠버 쪽으로 가십니다. 그 이유는 지도를 보면은 여기 바로 왼쪽에 있죠. 태평양만 건너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까우니까 밴쿠버를 이제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지도가 이렇게 다시 보면은 여기 캐나다는 10개의 주와 3개의 준주로 되어 있어요. 준주는 이제 거의 사람이 못 사는 뭐 유콘 준주 이런 데니까 제외하고, 주가 10개라고 해도 그 중에서 사실상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곳은 BC주랑 온타리오주랑 그리고 알버타주,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BC주는 브리티시 콜럼비아주고 여기에 밴쿠버가 있고, 온타리오주에 토론토가 있고, 알버타주에는 캘거리가 있죠. 그리고 요 3개의 주에 이제 사람들이 거의 다 아예 몰려 산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캐나다 이렇게 보면은
국토가 한국의 100배예요. 10배라고 할 뻔했는데 100배예요. 뭐 거의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인구는 4천만이에요. 말도 안 되게 작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을 제외하고는 진짜 그냥 정말 자연 그 자체. 딱 그겁니다. 그리고 주마다 아예 자연환경도 다르고 심지어 시차도 달라요. 그래서 진짜 그런 어떤 캐나다는 진짜 너무 큰 도시, 큰 국가고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들을 제외하고는 진짜 완전히 시골인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지금 여기 토론토에 살고 있는데 토론토조차도 서울에 비하면 중소도시예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가 근데 제1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다른 지역은 작겠어요. 뭐 상상할 수가 없죠. 게다가 밴쿠버에서 토론토까지 갈래도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시차가 다르고 캘거리까지도 그렇고 근데 더 떨어진 다른 지역은 뭐 말할 수가 없겠죠. 완전히 시골인 거죠.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들이 모여서 연방 정부를 형성을 하는데요. 주 정부가 관리하는 게 따로 있고 연방 정부가 관리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 중에서 교육은 주 정부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 각 주마다 진짜 아예 다른 나라라고 해야 될 정도로 교육 시스템 자체가 너무 달라요. 사실 미국의 경우에는 제가 좀 이렇게 살펴보고 그동안 해온 거를 보면은 주별로 교육에 대해서 아주 막 캐나다같이 이런 차이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캐나다는 거의 뭐 다른 나라 같을 정도로 교육 시스템이 다릅니다. 사실 그 초등학교 때 유학을 간다? 뭐 어딜 가나 사실 뭐 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적응도 너무 잘할 수밖에 없고 커리큘럼도 조금 심플한 편이죠. 그런데 고등학교로 간다. 그러면 이때는 대입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육 시스템과 대입 시스템을 확인을 하고 가는 게 유학에 있어서는 진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언어를 보면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영어랑 프렌치가 국가의 어떤 그 공용어예요. 그래서 요거 다 어딜 가나 이제 오피셜하게 영어랑 프렌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퀘벡 같은 지역이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약간 프렌치가 더 강해서 어떤 뭐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동네 어떤 시스템이 약간 유럽적인 느낌, 프렌치적인 느낌 이런 게 많이 나고 있고요.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영국적인 느낌?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지역에 따라서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캐나다가 우리가 이제 모자이크 국가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참 미국이랑 다른데 여기는 약간 인종별로 모여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모여 살고 중국 사람들 모여 살고 이란 사람들 모여 살고 뭐 유태인들 모여 살고 이런 식으로 좀 모여 사는 것들이 조금 정해져 있어요. 저는 이제 요 BOPP 프로그램 계속 하고 하면서 캐나다도 계속 오가고 또 지금도 여기서 살고 있으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뭔가 인구가 아무래도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막 미국처럼 막 섞여갖고 하기에는 각각의 어떤 백그라운드에 대한 정체성이나 문화가 좀 살아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또 미국은 그리고 모든 땅이 사실 사람이 살만한 땅이니까 막 진짜 뒤죽박죽 잘 섞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살 수 있는 곳들이.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막 섞이고 이런 것 같지가 않아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캐나다 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캐나다 대학은 저희가 2012년에 시작할 때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나다 대학교를 가라고 하면 거기 왜 가나? 도대체 캐나다에 왜 가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의 UBC 뭐 요 정도만 알았어요. 왜냐면 BC주에 있고 BC주에 워낙에 이제 교민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거의 지금 제1회 대학 중 1회 대학이 토론토 대학이잖아요. 뭐 물론 UBC, 토론토 대학교, 맥길 대학이 약간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토론토 대학이 가장 대표적인 대학인데 심지어 토론토 대학을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었어요. 도리어 이제 미국에서 안 알려진 주립대학을 더 선호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토론토 대학교 지금 세계 21위권이거든요. 진짜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런 곳이어도 미국 주립대학을 선호할 정도였으니까 진짜 캐나다 대학 인지도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됐죠. 그런데 당장 이번 올해, 작년, 최근에 엄청난 인지도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이제 이런 인지도를 올리는데 거의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가장 먼저 저희가 이 캐나다 대학교 입시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다시 돌아가서 캐나다 대학교 특징을 좀 보면은 여기는 아직까지는 인구수가
너무 작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별로 이렇게 뭔가 픽스가 싹 되어 있는 사회라기보다는 모든 도시나 사회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항상 부족한 상황이에요. 국가에서도 도시계획을 좀 하고 그에 맞춰서 도시별로 뭐 대학도 설립하고 컬리지도 설립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도 이제 국가에서 아직 이게 다 빌드업 되다 보니까 도시별로 컬리지도 있고 대학도 있으면서 그거를 다 관여를 해요. 그래서 캐나다 대학은 대부분 다 공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미국 대학 같은 경우에 4,000개가 넘고 그 중에서 4년제 기준으로 주립대학만 해도 600개가 넘어요. 근데 캐나다는 2년제 컬리지, 4년제 종합대학을 다 포함해도 100개 정도의 그냥 공립, 사립 합쳐갖고 대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집중도가 좋아서 정부가 지원도 많이 해주고 각 대학별로 굉장히 뭐 최신의 어떤 기기나 업데이트나 뭐 교수님 층도 되게 좋고 그러니까 굉장히 최첨단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캐나다 대학교를 제가 보면서 너무 진짜 좋다. 왜 가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10년 전에 배웠던 거를 오늘도 또 배우고 있는 막 그런 경우도 있는데 캐나다는 굉장히 트렌디해요. 또 미국이랑 다시 한번 좀 같이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트렌디한데 근데 그렇게 트렌디하게 하려면은 진짜 정부가 빵빵하게 재정 지원을 해야 돼요. 미국은 특히나 이제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스로 비즈니스를 해서 재정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비도 비싸고 뭐 기부금도 많이 받아서 뭐 기부 입학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캐나다 대학은 아주 재정적으로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어떤 계획을 통해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그 사회에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을 위해서 적정 수준의 졸업생을 배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질도 되게 좋고 졸업하고 취업의 기회도 훨씬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컬리지는 대부분 약간 직업 훈련을 하는 그런 전공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약간 유니버시티는 연구하고 뭐 학문적이면서 뭔가 하이 테크놀로지한 뭐 사실상 국가의 어떤 발전을 리드하는 인재를 배출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컬리지랑 유니버시티 모두 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렇게 컬리지랑 유니버시티가 교육기관의 역할 자체가 조금 달라요.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캐나다가 인지도가 좀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약간 미국 요즘에 이제 많이 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샌프란시스코에 막 그런 이슈가 좀 많잖아요. 그런 막 좀비가 돌아다닌다는 뭐 이슈가 있죠. 근데 미국도 이민자로 이루어진 나라고 자유의 나라니까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랑 생활 수준이 정말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이거든요. 제가 미국에도 출장을 좀 많이 갔는데 LA 지역을 가다가 한번 잘못 들어갔는데 진짜 너무 무서워서 잊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너무 무서웠던 경험을 했는데 미국 영화 중에 또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제가 좀 좋아하는 거 산드라 블록 나왔던 건데 거기에 보면은 상류층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할 때 난 평생을 멤피스에서 살았지만 그 동네는 가본 적도 없어요.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있어요. 그 말은 같은 지역에 사는데 정말 아주 우범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환경, 뭐 생활이 정말 극과 극으로 다른 거예요. 아니면 아예 최상류층이 있고. 근데 캐나다는 약간 복지국가예요. 그래서 그리고 인구가 워낙에 적으니까 국가에서 뭔가 핸들링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핸들링이 되는 것 같아요. 공교육 수준도 거의 이제 우리나라 수준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초중고 나와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고 아무래도 복지국가 특유의 그런 어떤 고만고만한 일정 수준의 어떤 평균이 그러니까 약간 중상층이 좀 많은 그런 느낌의 어떤 국가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뭐 대신 단점은 약간 평화로운 대신 좀 심심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많은 서구권을 다니다 보면은 한국과 상당히 좀 유사하게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국가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캐나다 대학의 경우에는 입학 전형이 굉장히 심플해요. 저 때만 해도 수능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몇 년 사이에 뭐 입학 사정관제로 바뀌고 비교과 중요해지고 각 대학별로 입시 기준도 엄청 다변화되고 부모님이 전문적으로 정보를 아예 모으거나 아니면 컨설팅을 받거나 해야 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진짜 문제가 사실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캐나다 대학교 입학 전형을 듣고 저는 진짜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너무 말도 안 되게 심플하거든요. 그래서 못 믿고 계속 이제 여기저기 팩트 체크를 했었죠. 이게 진짜 맞냐. 근데 맞더라고요. 이런 캐나다의 좀 이런 심플한 그런 시스템이 어떤 면에서는 사실 좀 더 유럽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저희가 이 BOPP 프로그램과 캐나다 대학교를 계속 이제 이곳 캐나다에서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한번 다뤄볼게요. 저희가 지금 BOPP 프로그램이 대입을 준비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을 위한 과정이거든요. 그 다음 이제 장표를 보시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컬리지랑 유니버시티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컬리지는 저희가 BOPP 프로그램이랑 좀 별개로 붐이 좀 엄청 있었어요. 그래서 2012, 뭐 10년, 13년 막 거의 모르겠어요. 하여튼 최근까지도 정말 컬리지를 통해서 유학 후 이민으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어차피 2년제만 가도 영주권을 따고 막 이러니까 아니 왜 컬리지 2년제만 가는데 4년제는 왜 가냐 뭐 거의 이런 느낌으로 컬리지의 붐이 진짜 컸었죠. 그런데 사실 이제 캐나다가 성장하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딱 땅덩어리에 조그마한 도시가 하나 있고 각 도시별로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고등교육기관이 필요한데 컬리지는 이제 기술을 가르치고 4년제는 사실상 이제 연구를 수행하는 그런 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캐나다는 컬리지랑 유니버시티 분리가 정말 확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컬리지는 뭐 요리, 용접, 자동차 정비, 항공, 호텔 경영, 유아교육학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래픽 디자인 같은 어떤 기술적 숙련을 하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면은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문학, 문학, 철학, 교육학, 과학, 뭐 새로운 어떤 테크놀로지 같은 것들을 뭔가 개발해 나가는 뭐 그런 쪽의 과정들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예 구분이 되어 있고 솔직히 근데 컬리지 유학 후 이민 한창 하실 때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실패하신 분들도 좀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성공하신 분들도 많아요. 저희 BOPP만 해도 이제 컬리지 학생들도 이제 따로 굉장히 많은데 캐톡방이라고 저희가 컬리지 학생들 단톡방도 따로 있어요. 근데 저희 학생들만 봐도 컬리지 선택하시는 분들이 20대 뭐 중후반에서 30대 그 정도가 되니까 한국에서 이미 대학을 다니거나 졸업하고 사회생활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와서 그런지 적응도가 되게 훌륭하고 조직생활, 뭐 자기관리, 생활력 이런 것들이 좀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정착에 있어서는 훨씬 더 특화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는 컬리지랑 유니버시티가 있지만 컬리지가 유니버시티에 비해서 더 안 좋다 이런 개념보다는 애초에 그냥 목적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아예 기술을 공부하겠다 이런 컬리지 가는 거고 나는 좀 더 뭔가 더 학문적인 어떤 그 연구나 졸업 후에 이제 좀 더 뭐랄까 더 오피스 잡 쪽에 더 가깝다고 해야 되겠죠. 약간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유니버시티를 아무래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들을 보면은 학위 과정을 보면은 보통은 1년짜리는 설티피케이트, 2년짜리는 디플로마, 그리고 3년은 어드밴스드 디플로마가 있고, 그리고 4년이 바첼러 과정이에요. 컬리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디플로마 2년이 가장 많고요. 1년짜리 설티피케이트 과정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부 과정 중에서는 컴퓨터 공학이나 AI 같이 좀 더 고급 기술을 배워야 되는 것들은 어드밴스드 디플로마로 3년 과정도 제공을 하고요. 거의 뭐 애니메이션계 하버드라고 불리는 쉐리던 컬리지의 애니메이션 학과는 바첼러 과정이에요. 4년짜리. 그러니까 꼭 컬리지라고 해서 꼭 2년만 있고 이런 건 아니고 어떤 과정과 어떤 전공인지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집니다. 그에 비해서 유니버시티는 사실 디플로마 과정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바첼러 과정, 즉 학부 이상의 과정들이 있어요. 4년제, 석사, 박사 이런 식으로 과정을 제공합니다. 어소시에이트 디그리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아래에서 이제 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래 보면은 캐나다랑 미국의 입시를 제가 좀 비교를 했어요. 한국 분들은 솔직히 캐나다보다 미국이 이제 더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입시를 보면은 사실 한국이랑 좀 비슷해요. 그냥 한국이 다 미국을 따라가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조건이 GPA가 내신 성적이 거의 9학년부터 뭐 그럼 중3 정도부터 고3까지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고 SAT 들어가고 AP 들어가고 리더십, 뭐 발런티어, 토플, 에세이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종합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캐나다 대학교는 GPA 그레이드 12
12학년, 고3의 성적이 거의 매일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드 11도 조금 요구를 하긴 하는데 사실상 거의 그레이드 12 내신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IELTS나 뭐 토플 같은 경우도 요구되긴 하는데 4년 이상 영어권에서 이제 체류할 경우 영어 성적에서 이제 면제가 됩니다. 그 외에는 봉사활동 정도가 있죠. 근데 이제 비교과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학력평가 같은 걸로 하나로 이제 다 결정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너무 복잡해져갖고 입시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나의 어떤 정말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대입을 위한, 변별력을 위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복잡한 입시를 이제 막 파고 들어갔고 거기서 어떤 유리한 거를 찾아내고 막 이런 것들이 공부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게 만들고, 이런 복잡한 입시 과정이 학생들을 질리게 만들고 공부에 대한 목적의식 자체가 아예 상실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캐나다 입시는 너무 명확하고 심플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같이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일단은 뭐 정시, 수시, 그리고 수시도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벌써 복잡하죠. 그거에서 어디다가 어떤 비중을 두고 전략을 짜야 되는지만으로도 저는 솔직히 이거는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수시 입학에서도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약간 미국에 더 준하고 학생부 교과전형이 아무래도 이제 캐나다에 준한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보면 이제 상위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종의 비교과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전히. 모르겠어요. 그 고교 학점제 계속 바뀌는데 저도 그거 관심 있게 보는데 너무 어수선하고 발표 날 때마다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일관성이 없어갖고 진짜 지금 준비하는 학생들이랑 학부모님들 되게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사실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캐나다가 이렇게 내신 100%로 가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캐나다 대학 입시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사실 진짜 스트레스가 없죠. 근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캐나다 대학교가 정말 엄청난 매력이 있어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는 안정적인 비자와 영주권의 기회, 즉 PGWP, 이 비자가 있는데요. 이 비자가 뭐냐면 Post Graduate Work Permit인데 이게 3년짜리고요. 대학을 2년 이상의 디플로마를 받으면은 무조건 3년을 그냥 오픈 워크 퍼밋이 나와요. 그냥 뭐 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3년간 체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완전 말도 안 되는 특혜를 그런 국제학생한테 주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해외 유학을 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안정적인 어떤 신분 유지가 힘들어요. 미국만 해도 주변에 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누가 있는데 미국에서 대학까지 나왔는데 한국 와갖고 별로 좋은 회사도 못 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뭔가 이렇게 남을 깎아내리는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은 정확하게는 이 학생이 부족해서 한국으로 오는 게 아니라 미국 대학을 나와도 비자를 주질 않아요. 취업을 해서 스폰을 받아서 워크 퍼밋을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대학을 갓 졸업한 초년생이 이루기 솔직히 쉽지 않죠. 한국에서도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원하는 데 좋은데 취업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아무데나 일할 수는 없고, 미국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실 조기 유학은 캐나다만큼 미국도 많이 가기 때문에 미국으로 만약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처음 유학을 시작했어요. 그럼 보통 이렇게 어린 나이에는 보딩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보딩으로 그 나이에 학생 비자는 너무 잘 나온단 말이에요. 뭐 아무런 어떤 문제될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학생 비자로 와서 미국에서 학교를 막 다녔어요. 한 2, 3, 4년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은 내가 사실 외국인 신분이라는 거를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살게 돼요. 왜냐면 나랑 같이 공부하는 미국 친구랑 나랑 별다를 게 없어요. 거기 사는 데 있어서. 영어도 이제 갈수록 익숙해지고, 거기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문제되는 거 하나도 없고, 편하게 잘 지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까지 갔는데, 3학년쯤 딱 되면은, 이제, 내가 외국인이구나. 졸업을 하는 순간 난 더 이상 학생 비자가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나랑 지금 몇 년을 같이 공부했던 내 옆에 있는 미국인 친구는 대학 졸업하고 취업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갭이어 이런 거 하면서 중간에 막 쉬는 친구도 많잖아요. 근데 나는 학생 비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정말 취업을 위해서 막 엄청 노력을 해야 되고, 체류 신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죠. 물론 미국도 졸업하면은 OPT라는 인턴십 비자를 1년 정도 주기는 해요. 근데 스팀 계열 아니면 OPT 연장도 잘 안 되고,
그 OPT 이후에는 어쨌든 스폰을 받아야지 워크 비자를 받고 체류가 되는데, 사실 뭐 회사들이 그렇게 외국인 학생 스폰을 잘 해주나요? 쉽지 않죠. 그런데 이에 비해서 캐나다 대학교는 졸업하면은 비자를 뭐 스폰을 받든 못 받든 무조건 PGWP 비자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기서 경력을 쌓게 되면은, 사실 경력직은 요즘에는 어디나 취업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신입이 취업이 잘 안 되는 거여서 대학교 졸업하고 당장 취업이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어쨌든 경력도 쌓고 막 이렇게 취업을 해갖고 만약에 됐다 그러면 사실 캐나다는 안정적으로 영주권까지도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아직까지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학생들 보면은 정상적으로 학교 잘 다니고 나와서 취업했어. 그런데 영주권 신청을 못하는 경우는 진짜 잘 없어요. 그거는 진짜 너무 자연스럽게 잘해요. 왜냐면 나이대가 일단 어리기 때문에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뭐 캐나다에서 한 1, 2년 경력 좀 쌓아봤어. 근데 한국에 너무 가고 싶어. 요새 한국에 내수만 대상으로 하는 회사가 있나요? 모든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다 글로벌화 해야지만 살아남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외국에서 이렇게 취업 경력이 있을 경우에 한국에서 솔직히 꽤 괜찮은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으로 취업하는데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더 할 거라고 사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캐나다 같은 경우에 대학을 졸업하고 캐나다에서 일단은 안정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PGWP는 정말 국제학생들한테는 엄청나게 막 말도 안 되는 특혜인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사실 비교를 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을 준비해야 되지만 대부분은 사실 여기까지는 잘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사실 영어권은 국가를 다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캐나다 대학교가 입시도 이렇지 뭐 졸업하고 PGWP 나오지 진짜 이런 나라가 어딨지? 사실 이런 마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막 캐나다 대학교 관심도 없는데도 저희가 막 추천을 막 하고 이거 진짜 좋다고, 이게 진짜 비교가 안 된다. 사실 학비도 지금 많이 올랐긴 했는데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미국이랑 비교해보면 엄청 쌌어요. 근데 최근에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뭐 미국에 비하면 저렴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저희가 캐나다가 그러면 좋은 건 알겠어. 그러면 우리는 왜 하필이면 온타리오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게 더 유리한지 그걸 한번 볼게요. 온타리오주에 지금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캐나다가 10개의 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주가 교육제도가 달라요. 그 이유는 교육제도는 주정부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다른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온타리오주, BC주, 알버타주, 결국은 이제 여기 세 개가 가장 인구도 많고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지역이니까 비교를 해볼게요. 고등학교 자체가 거의 뭐 다른 나라예요. 온타리오주 고등학교 기간 4년, BC주 3년, 알버타주 3년. 그리고 고교 학점, 졸업 학점, 이제 졸업하기 위한 이수 조건을 보면은 온타리오주는 30학점 이수해야 되고 40시간 봉사활동, 그리고 OSSLT라는 이제 문해력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이 있어요. 장문시험 같은 거. 그거 통과하면 됩니다. 그리고 BC주 80학점을 이수해야 돼요. 3년 동안. 그리고 40시간 봉사활동 있고 PGA 시험 3번 통과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졸업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알버타주는 고등학교 기간이 3년이에요. 그리고 100학점 이수해야 되고 주요 과목 뭐 주정부 시험이 있습니다. 그냥 너무 다른 나라죠? 진짜 다른 나라예요. 그리고 사실 80학점, 100학점 이런 게 과목별로 그 해당되는 그 학점 비중이 좀 달라요. 근데 온타리오주는 되게 심플해요. 다 모든 과목이 1학점이에요. 약간 0.5학점 합쳐진 게 필수 과목이 있긴 한데 다 1학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 것도 요즘에 고교학점제를 보면은 과목별로 학점 배점을 좀 다르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보면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근데 사실 입시가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사교육 의존도가 커져요. 캐나다 내에서도 지금 온타리오주는 심플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복잡하게 준비를 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되게 정말 공부에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합니다. 온주의 이런 시스템이 제가 이렇게 여러 나라랑 조금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유럽의 느낌이 되게 많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온주 시스템 보다 보면은 11학년, 12학년 이제 교과 과정들이 A레벨이랑 되게 색깔이 조금 비슷해요. 그래서 확실히 여기는 이제 어떤 유럽과 미국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잘 섞인 한 중간 정도의 느낌이다,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 이제 아래에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캐나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영국이랑 프랑스에서 들어와갖고 이제 만든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정학적으로도 동쪽으로 갈수록 시스템이 이제 아무래도 영국이나 프랑스가 그쪽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훨씬 이제 유럽적인 느낌이 나요. 그에 비해서 가장 이제 서쪽에 있는 BC주는 미국이랑 더 가까워요. 그래서 중간에 뭐 로키 산맥도 있고 하니까 완전히 이제 갈라져 있어갖고, 특히나 BC주는 바로 밑에 미국의 워싱턴주잖아요. 워싱턴주랑 BC주랑도 되게 색깔이 비슷한데 보통 워싱턴주가 거의 커뮤니티 컬리지로 이제 엄청 유명한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서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워싱턴주에서 나와서 UBC로 심지어 편입도 돼요. 이게 아까 이제 잠깐 얘기하다 말한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라는 거를 보통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제공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4년제 대학교 편입을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게도 보통은 미국에서 주립대 갈 때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를 따고 그리고 주립대로 편입을 한단 말이에요. 3학년으로. 근데 딱 BC주에 보면은 랑가라 컬리지나 콜롬비아 컬리지 같은 경우가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 미국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학점 교류가 잘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온주에는 어소시에이트 디그리 제공하는 컬리지 전 사실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다 보케이셔널만 하지. 그러니까 진짜 다른 나라 같이 다릅니다. 그래서 BC주는 좀 더 약간 미국 쪽에 흡사하고 온주나 뭐 이런 동부 쪽은 유럽에 좀 더 가까워요. 심지어 퀘벡은 프랑스의 어떤 시스템을 받아서 또 온주랑도 완전히 달라요. 뭐 세잽 이런 식의 어떤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주정부에서 완전히 다르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다시 저희가 온주로 이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재미있게도 온주에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한 친구들을 캐나다 대학교뿐 아니라 영국 대학교에도 지원을 같이 해요. 올해도 같이 하고 있어요. 되게 재밌게도 캐나다 지금 대학교 지원을 할 때 어떤 패컬티로 지원을 하면은 그 패컬티에 지원하기 위한 고등학교 11학년, 12학년에 필수 과목이 사실 있어요. 근데 영국 대학도 어차피 패컬티만 같으면은 그냥 그 필수 과목 요구 조건이 똑같아서 그냥 같이 어플라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갖고는 저희가 보통은 이 온타리오주 고등학교 디플로마인 OSSD로 바로 그냥 영국대학교 지원을 하고 저희가 그리고 이거 지원할 때 사실 영국은 대학이 대부분 3년이고 여기가 학제가 13학년제잖아요. 우리나라랑 캐나다는 12학년제거든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에서 6개, 3개, 3개에서 12개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캐나다도 총 합치면 12학년제예요. 그레이드 12가 끝인데 그러면 이제 보통 이렇게 12학년제 같은 경우에는 영국으로 만약에 진학을 하게 되면은 1년짜리 파운데이션 과정을 하고 이제 원래 1학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냥 궁금해갖고 OSSD를 하고 이걸로 영국대학교를 한번 어플라이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파운데이션 없이 바로 1학년으로 들어가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한 2015, 16개 됐어요. 옛날에 처음으로 영국대학교 지원을 할 때 그때 정말 여기서 온주에서 졸업해갖고 영국대학교 지원하신 분이 진짜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가 지원했던 학생들이 다 거의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었고 4명이 에딘버러 대학교로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잘 적응해서 잘 다녔어요. 에딘버러 대학교 영국에서도 굉장히 상위 랭킹이 좋은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는 이제 영국 대학교 원하는 학생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온타리오주가 이 대입에 좀 유리한 거를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자료를 보시면 대학들의 어떤 분포도예요. 모든 대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요 대학들을 지금 저희가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우리 콜럼버스가 1492년에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이제 우리 역사 인류에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미의 모든 어떤 발전이 동부에서 시작이 돼갖고 서부로 이렇게 조금 발전을 해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예 역사적으로 그냥 동부가 메인이 돼갖고 뭐 산업, 경제, 정치, 문화 모든 게 다 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발달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명문 대학들은 사실 다 동부에 있어요. 지금 딱 지도만 봐도 캐나다 대부분의 뭐 도시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도시가 하나 있으면 뭐 유니버시티 하나, 컬리지 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데 동부에 있는 토론토만 해도 주변에 막 지금 대학이 다 몰려 있어요. 여기 주요 대학은 사실 다 포진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 캐나다뿐이 아니에요. 미국도 이렇게 미국 소설 같은 거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저 친구가 동부대학 출신이야. 근데 그 말은 엘리트란 뜻이야. 동부대학 출신이라는 게.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 아이비리그 대학교 다 최상위 사립대학교들이잖아요. 거기 다 동부 있죠. 서부 하면 지금 어디 생각나나요? 서부 솔직히 스탠포드 대학교 빼고는 다 UC, 버클리, 뭐 UCLA 이런 주립대 이 정도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역사 자체가 동부의 모든 어떤 대학이나 교육 학문이 가장 오랫동안 이제 자리를 잡고 아예 그냥 발전을 해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대학교 입시에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는 또 아래를 보면 이제 저희가 더 자세히 팩트 체크를 해드리는데, 자, 왜 미국 대학교 어플라이 할 때 커먼앱 쓰시고 또 영국 할 때 유카스로 지원을 하잖아요. 캐나다는 OUAC로 지원을 해요. OUAC 보면은 101, 105로 나눠져 있는데 101을 가만히 여기 보면은 Current Ontario High School Students, 현재 온타리오 하이스쿨을 다니는 학생들은 101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105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더 베너핏을 주겠다는 거죠. 전체 포션도 좀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캐나다에서 만약에 고등학교 입시를 위한 조기 유학을 한다면 당연하게 온타리오주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BUPP 프로그램을 만들 때 최대한 우리 학생들한테 유리한 방법을 다 동원해갖고 그거에 맞춰서 최적화시키자라는 게 저희 어떤 목표였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됐고 온타리오주에서 이제 BUPP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죠. 그렇다면 왜 온타리오주에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토론토에서 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토론토의 고등학교들을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4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레이드 9에서 그레이드 12까지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3에서 고3까지가 고등학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희가 사실 옛날에 처음 10년 거의 전이죠. 2012년이니까 그때는 계속 이제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진짜 캐나다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없었기 때문에 입시 난이도가 되게 낮았고 경쟁이 치열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때는 한국에서 고1, 고2 하다가 망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한국에 대학 못 갈 것 같아. 그냥 해외로 갈래 했을 때 캐나다 오면은 1년 동안 진짜 바짝 하면은 대학을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겠지만 너무 이제 바짝 해갖고 고등학교 성적을 만들었어. 그래갖고 대학을 갔어.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가 그런 거를 본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대학교 1학년이 특별하게 힘들다기보다 사실 상상을 해보세요. 평생을 한국에서 살아서 영어도 익숙하지 않은데 대학에 가갖고 정말 이 전공을 배워야 되는데 전공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한국 사람이 한국 대학에 가서도 전공 공부하려면 어려운데 그러니까 1학년 때 학생들이 정말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걸 쭉 보면서 만약에 진짜 12학년에 대입을 진짜 준비할 거다 그러면 진짜 언제 시작하냐에 따라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입학 가능성을 좀 보고 단순하게 대학에 입학을 하는 것뿐이 아니라 적응할 수 있는 대학을 선택하고 전공을 선택하고 준비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냥 무조건 뭐 결과만 나오면 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결과 지향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가면 1학년 때 학생들이 정말 그냥 포기하고 유학 포기하고 이런 사례가 정말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저희 BUPP는 진짜 초반에는 어떻게 보면 입시가 너무 쉬우니까 막 그렇게 해봤는데 한 3, 4년 동안 시행착오 겪으면서 지금은 전공 세미나 할 때 엄청 빡세게 학생들한테 현실을 진짜 알려줘요. 그러고 최근에는 사실 12학년에 바로 오는 친구들은 정말 심층 분석과 이제 상담을 통해서 하고 대부분은 지금은 조금 일찍 올 수 있게끔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올해 들어온 학생들은 거의 다 9학년, 10학년으로 시작했어요. 요즘에 2024년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OUAC 접수를 지금 오늘도 하고 왔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 11월 1일이거든요. 그럼 저희가 10월 말부터 지금 접수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면 9월 학기에 만약에 시작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9월, 10월, 한 달 반 좀 지나서 OUAC 접수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3월에 시작해서 12월까지 공부 다 하고 대학을 접수하는 게 아닌 거예요. 9월에 시작해갖고 한 달 반 좀 지나면 대학교 입시 원서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9월에 와갖고 하려면 얼마나 이게 타이트하겠어요. 진짜 타이트해요. 지금 그렇게 오는 친구들 저희가 이제 얘기하다 보면 정말 엄청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기로는 우리나라는 어쨌든 겨울방학이면 학기가 끝나잖아요. 학제가 끝나잖아요. 학년이. 그러고 나면은 가능하면 빨리 준비해갖고 뭐 3월이든 4월이든 들어오고 진짜 늦게 들어와도 7월 전에는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지 뭐라도 좀 그래도 해볼 만하지 9월에 들어오면 정말 빡빡하게 진행해야 돼요. 그래서 12학년 학생들 바로 여기 와갖고 하게 되면은 진짜 좀 자세히 상담하고 방향을 같이 잡아나가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세컨더리 지금 학교를 보면은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거든요. 종류가 공립학교, 명문사립, 그리고 국제학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공립학교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학교랑 거의 다 흡사한 진짜 대부분이 캐네디언이고 그 동네에 있는 캐나디언이 다니는 진짜 말 그대로의 어떤 한국 같은 큰 규모의 그런 평범한 학교예요. 뭐 학교에서는 당연히 다양한 행사도 되게 많이 하고 뭐 클럽 활동도 정말 많아서 뭐 한 30개씩 돼요. 운동 종류도 되게 많아서 뭐 농구, 배구, 수영, 스케이팅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뭐 또 아카데믹한 것도 있어요. 뭐 디베이팅도 하고 뭐 사이언스 클럽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엄청 많아요. 저희 학생들도 지금 많이 듣는 친구는 막 6개 듣는다고 막 이러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한두 개 정도는 좀 들어보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고 왜냐면 소셜 활동을 좀 하는 게 좋잖아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다들 한두 개씩 좀 하고 있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캐네디언 친구들이랑 이제 더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캐나다의 문화를 경험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문화적인 거를 좀 경험하는 게 대학교 가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대학은 나 혼자만 공부해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캐나다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은 세계화의 어떤 딱 그 모습 그 자체예요. 북미의 이민자의 국가에 수많은 인종이 모여있는 막 모자이크의 국가. 그러니까 여기서 참 공부한다는 거는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사고가 확장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진짜 별별 이상한 애들도 다 있는데 대신 장점은 너무 다양하니까 어떤 누구를 평가하지 않는 거? 그런 것도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립학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만약에 평범한 축에 속한다 그러면 가장 1차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그 공립학교 다니는 저희 학생들만 봐도 유학생활을 즐겁고 재밌게 하려면 사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도 유튜브 한번 찍었는데 정말 뭐 학교 출결 잘 지키면서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뭐 과제 제 날짜에 잘 맞춰서 내고 그리고 클럽 활동 한두 개 정도 하고 그리고 저희는 처음에 여기 오면 학생들이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프터스쿨도 해요. 그래서 영어, 수학,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쭉 해갖고 3일을 애프터스쿨 하니까 그것도 다 참여하고 그리고 운동도 다니고 하다 보면은 뭐 또 다 사이사이 이제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도 중요하니까 친구들 만나서 뭐 공부를 하든 놀러를 다니든 뭐 쇼핑을 다니든 이렇게 좀 생활을 하면 충분히 캐나다에서 되게 뭔가 풍성한 유학생활을 알차고 보람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저희가 지사에서 관리를 하는 만큼 가능하면 저희는 어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공립학교도 충분하게 잘 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거랑 또 다르게 명문사립이라는 게 있죠. 이제 명문사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스쿨이랑 보딩으로 나눠져 있는데, 데이스쿨은 통학형을 얘기하는 거고, 보딩은 기숙사에 살 때 저희가 이제 보딩이라고 해요. 근데 명문사립은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도시 중심에 있는 경우는 몇 개 없고 대부분 도시의 외곽에 있어요. 그래서 명문사립은 그래도 캐네디언 학생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여기서 어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짜여진 스케줄대로 이렇게 딱 살아가는 그런 느낌이어서 뭔가 풀 케어를 원하는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선호하죠. 근데 비용은 이제 상당히 비싸갖고 보딩 기준으로 거의 한 8만 불? 한국 돈으로는 8천만 원 이상 정도 나오는데 그거는 학비랑 기숙사랑 이제 다 포함해서예요. 그리고 근데 여기에 사실은 이렇게 뭔가 필수로 가야 되는 여행부터 이것저것 껴서 사실은 꽤 더 상당수 추가가 됩니다. 그렇지만 뭐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만 이제 보딩 스쿨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좀 이런 명문 보딩은 인터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예 영어가 안 되거나 하면은 세컨더리에서 좀 입학하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좀 미리 한 1년이라도 좀 영어가 좀 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한 9학년 때 좀 다니고 10학년 때 인터뷰를 받아 들어가거나 이런 식이에요. 근데 사실 11학년에 들어가긴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학교는 사실 여기 캐나다에서는 크레딧 스쿨이라고 합니다. 근데 국제학교라고 하는 이유는 캐네디언 학생이 거의 없어요. 다 국제학생만 있고 대부분은 이제 한국 학생 많고 베트남이나 뭐
뭐 대만, 뭐 그리고 여기 또 크리스쿨도 국가별로 또 다르게 운영을 해서 뭐 이란 분들도 이란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크래스쿨 운영하기도 하고, 뭐 중국 분들은 중국인을 위한 크래스쿨 운영하기도 하고, 이것도 이제 조금 좀 갈라져 있긴 한데, 어쨌든 어떤 크레딧 스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잘 활용하면은 대입에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특히나 여기는 어떻게 보면 12학년을 위해서 디자인되어 있어요. 왜냐면 12학년의 내신 성적이 대학교에 엄청나게 이렇게 반영이 많이 되니까 바짝 학업에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확실히 국제학교가 좀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이에 어떤 시점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냐에 따라서 학교의 종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토론토가 이렇게 그래서 공립학교, 명문사립, 국제학교 이런 어떤 선택할 수 있는 학교의 종류가 좀 있기 때문에 내 개인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선택의 폭이 좀 넓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토론토의 가장 정말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는 사실 대중교통과 생활의 편리성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막 중학교나 초등학교 문의도 좀 많은 편이에요. 저희 BUPP에 혹시 뭐 초등학교 6학년도 되냐, 중학교 1학년도 되냐. 근데 저희는 안 받아요. 왜냐면 이 BUPP는 세컨더리 학생만을 위해서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사실 그래서 토론토에 있는 것도 있는데 고등학생들은 중학생이랑도 또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미 고등학교 학생들을 한국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어느 정도는 스스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할 수가 있고 그걸 훈련해야 되는 나이예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다 대신 해줘야지만 되는 곳에 있거나 누군가가 다 대신 해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럼 고등학교 때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자기 주체적인 것들? 그런 거를 훈련하고 공부할 기회가 저는 상실된다고 사실 생각하는데 여기에 토론토는 사실 서울이랑 환경이 거의 똑같아요. 특히 저희는 토론토에서 놀스역 쪽에 있는데 일단 대중교통은 서울과 거의 완벽하게 TTC 기반으로 해서 지하철, 버스, 스트리트카까지 다 연결이 되어서 이제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학교 친구들이 버스 타고 뭐 지하철 타고 각자의 어떤 집에서 갈 수 있는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잘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대중교통이 없는 데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뭐 2학년인데 북미는 사실 이제 한국에서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진짜 상상이 안 갈 텐데 이런 토론토조차도 제가 아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소도시 정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보다 더 작은 데를 가면은 대중교통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 아이가 어디를 가고 싶어도 홈맘이 라이딩을 해줘야 돼요. 혹은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뜨문뜨문 오는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생 생활이 얼마나 단조롭겠어요. 학교 끝나고 집콕인 거예요, 그냥. 저는 그거야말로 유학에 진짜 가장 안 좋은 어떤 상황이라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은 고등학교 유학에 있어서 저는 필수라고 생각하고 대신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렇게 혼자서 막 버스 타고 다니면서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BUPP 프로그램이 사실 그렇게 초등학생이나 어린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아예 세팅이 다르게 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고등학생들이 유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9학년이나 10학년에 왔어요. 그럼 얘네가 얼마나 있겠어요? 적어도 3년 이상은 있을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내내? 만약에 뭐 어학연수를 간다. 그럼 한국인 한 명도 없는 데가 좋아요. 물론 좋아요. 문화 경험하고 몇 달 있다 갈 거니까. 근데 몇 년을 할 건데 여기서 한국 마트도 없고 식당도 없고 이러면 정말 이건 현실적으로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학 생활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몇 년을 생각할 때는 이 인프라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한국도 그렇잖아요. 애들이 학교 끝나면 그 저녁 먹기 전에 잠깐의 그 텀이나 이럴 때 배고프면 편의점 가서 뭐 간단한 거 사 먹잖아요. 물론 캐나다가 물가도 한국보다 조금 비싸긴 한데 그래도 여기 한인마트에 가면은 편의점에서 뭐 팔듯이 델리 코너 같은 데서 이것저것 팔아요. 그러면 하나씩 이렇게 사 먹기가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장기간 체류를 하더라도 음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는 거고 그거는 유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론토는 뭐 이렇게 자연이랑 도심이 되게 잘 어우러져 있고 학생들이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몰도 너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이튼 센터 같은 데 가면은 주말에 애들이 거기 되게 자주 가요. 가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뭐 강남역이나 종로나 홍대나 이런 식으로 뭔가 모이는 상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주말마다 무슨 행사도 엄청 많이 해요. 무료로 뭐 공연도 하고, 뭐 진짜 여기는 토론토는 정말 주말마다 정말 많은 행사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주말에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많이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로렌스 마켓 아니면 온타리오 호수변만 가도 너무 느낌이 다르고 막 힐링할 수 있거든요. 공원은 정말 동네마다 다 있고, 박물관, 야구장, 문화생활을 다 충족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유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고 저는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정말 중요한 환경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실 유튜브를 찍었는데 그 고등학교 유학생활을 할 때 이제 항상 이 친구들이 얼마나 잘 적응해서 살고 있는지를 저거 6가지 항목을 가지고 학생들이 잘 지내는지 안 지내는지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학교의 출결 문제, 그리고 뭔가 클럽 활동을 비롯한 어떤 소셜 활동을 하나라도 하는지, 그리고 운동을 좀 하고 있는지, 성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 나와야죠. 물론 첫 해에는 솔직히 패스만 해도 됩니다. 적응하는 기간이니까. 그리고 친구 관계도 정말 뭐 절친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좀 이렇게 같이 좀 지내는 친구들이 있어야 되고, 홈스테이도 좀 적응을 해야 되고, 요런 6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학생들이 처음에 시작을 하면은 이제 하나하나 케어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이제 저희 BUPP 프로그램이 현지에 지사가 있고 우리 학생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현지 지사가 없으면 사실은 이런 거를 일일이 체크하기가 좀 어렵죠. 예를 들면은 만약에 뭐 학생들이, 저희 학생들도 다 각각 다른 학교에 다니는데, 만약에 처음 와서, 특히나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렇게 뭔가 소셜 스킬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럴 땐 제가 이제 다른 학생들 좀 모일 때 한 번씩 계속 불러갖고 조금씩 이제 친해질 수 있게끔 이렇게 뭔가 연결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너네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던데 좀 이것 좀 해봐 하면서, 사실 친구랑 소통을 안 하면 학교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그런 거 이제 다 얘기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홈스테이에서도 사실 엄마랑 살다가 떨어져 살려면 사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간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면서 얘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조언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뭐랄까, 매일 조금씩 학생들이 달라지는 게 다시 보여요. 그거는 표정에서도 다시 보이거든요. 처음에 오면 되게 긴장돼 있는데 한 달 정도 지나고, 지금 올해 들어온 친구들이 지금 2달 정도 됐는데 너무 표정이 다 편해지고 항상 막 이렇게 웃고 있고 하니까 저도 되게 뿌듯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을 계속 잘 지내는지 보는 것과 그냥 아예 그냥 보내고 만나지 않거나 하면은, 사실 지사가 없으면 만날 수가 없잖아요, 학생은. 그러면은 어떤 학생들은 정말 처음 와서 갈 때까지 학교집만 하면서 아무런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사실 한 1년 정도 있다가 적응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실 사례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뭐 9학년, 10학년, 11학년 같이 조금 일찍 오는 학생들은 이렇게 밸런스를 가지고 유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서포트하는 거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이때까지 캐나다가 왜 장점인지, 온타리오주가 뭐가 좀 매력이 있는지, 그리고 왜 또 토론토인가, 이걸 얘기했다면, 저는 지금은 BUPP라는 저희 프로그램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이제 저희 BUPP 프로그램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정말 입시에만 포커스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래에 이 표를 보면은, 왜냐면 제가 이 표를 정말 또 하나하나 설명하면은 이것만 해도 정말 엄청 오래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제 따로따로 나눠서 유튜브로 한 번씩 올려볼게요. 근데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 BUPP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여기에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보라색의 대입 지원과 이런 멤버십, 소통, 요 오른쪽 라인이 원래 저희가 12학년을 타겟팅으로 해갖고 관리하던 아카데믹 과정이었어요. 대부분 이제 12학년은 뭐 4월, 5월, 7월, 8월 이때쯤 다 들어오고, 저희는 사실 9월에 들어온 친구들은 많진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 정도에 들어오면은 10월 말쯤에 어플라이하고 벌써 2월 달부터 합격 발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기 동안 저희가 집중적으로 대입 지원에 포커스를 했어요. 그래서 내신 관리하고 전공 상담하고 IELTS 관리하고, 그리고 원서 다 어플라이하고, 그리고 뭐 서류마다 인터뷰도 있고 뭐 서류 작성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최종 학교 이제 선택하는 것도 사실 혼자 선택하기 힘드니까 같이 이제 상의하고 이래서 선택하고, 그리고
끝까지 대학교 등록하는 지원 절차까지도 다 알려드리고 학비 납부하는 거 뭐 그다음 대학교 갔을 때 숙소에 관한 이제 정보 이런 거 안내 뭐 이런 것까지 해갖고 다 정말로 대입에 모든 게 포커스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모든 학생이 저희는 BUPP에 들어오면은 최소 4개 이상의 단톡방이 생성이 돼요. 하나는 학부모님들이랑 저희 선생님들이 있는 단톡방, 그리고 학생이랑 저희 선생님 단톡방, 그리고 학생, 학부모, 저희 선생님들 가족방. 이 3개가 기본으로 개인적으로 다 생기고, 그리고 BUPP 학생들을 위한 전체 BUPP 학생 단톡방이 있고, 그리고 BUPP 동문방이 있어요. 이 동문방은 졸업한 선배들까지 다 모여있는 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멤버십으로 약간 집단 지성을 통한 성장?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어서 지금 특히나 이제 BUPP 프로그램이 저희는 아예 원장인 태원쌤이 1기부터 관리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문 네트워킹은 다 태원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캐나다 현지에서 학생들과 함께 하는 거고, 커런트 학생들, 현지 학생들과 함께 하는 거고, 태원쌤은 정말, 진짜 그 많은 학생들이랑 다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소통하는 이유가 그래야지 대학교에 가서 있는 학생들이 알려주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물론 태원쌤도 조언을 같이 해주죠. 이 대학에 있는 애, 저 대학에 있는 이 전공하는 애, 저 전공에 있는 애들이랑 다 대화를 들으니까 이제 서로에게 정보를 이제 전달해주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이고, 마찬가지로 그런 모든 정보들을 우리 공부 중인 고등학생들한테도 전달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태원쌤이 중심에서 사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정말 전공에 관해서는 정말 심도 깊은 상담을 해요. 바로 요 왼쪽에 초록색을 보면은 멤버십 세미나라는 게 있는데, 이거가 다 태원쌤이 진행을 하는 건데요. 특히나 여기 뭐 별의별 세미나가 다 있지만 그거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전공 세미나예요. 이걸 저희가 10월 초에 하는데 OULC 어플라이 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해요. 물론 여기 캐나다에 오기 전에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전공을 할지를 좀 고민을 하고 와요. 보통 11학년 때부터 고민을 해야 되고, 바로 11학년, 12학년도 바로 올 때는 그 전부터 태원쌤이랑 얘기를 하고 오긴 하지만, 대체로 이제 패컬티 정도를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어떤 전공을 정확하게 어플라이 할지는 사실 이때 전공 세미나를 하고 나서 정하게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대학교에 대한 기본 정보, 뭐 비자나 이민,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PHWP 받고 이제 이민까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이제 어떤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진학에 관한 것들, 그리고 예비 대학생을 위한 것까지 해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아카데믹한 관리를 한다면, 그거만큼 사실 중요한, 특히 9학년, 10학년들한테 중요한 것들은 생활 관리죠. 그래서 건강 관리, 현지 정착, 홈스테이, 픽업, 이사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생활이에요. 근데 생활이 편안해야지 유학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비자도 사실 입국할 때 그 입국 심사관에 따라서 비자 기간이 다르게 받아요. 어떤 친구는 짧게 받고 어떤 친구는 정말 몇 년씩 받고, 그러면은 이제 시기에 맞춰서 비자 연장을 다 도와주는 것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학습 관리죠. 이제 가디언을 저희가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뭐 출결이 안 좋거나 뭐 성적에 문제가 있거나 뭐가 있으면 학교에서 연락이 다 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토론토 그 BUPP 라운지가 영앤 셰퍼드에 있는데, 저희가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다 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인 받을 때마다 이제 사무실에 계속 들려야 되니까 정말 자주자주 오고, 저희 사무실은 약간 딱딱한 공간이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학생들 모여서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라운지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내신 관리들, 그리고 저도 학생들이 공부할 때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이제 계속 고민하고 듣죠. 그래서 특히 제일 중요한 과목은 수학이랑 영어랑 과학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수업 끝나고 애프터스쿨을 진행을 해요. 지금 4시부터 6시까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화수목해요. 왜냐면 보통 월요일엔 학생이 참여하는 친구가 있어서 안 되고, 금요일은 불금이니까 애들이 좀 싫어하고 해갖고 화수목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때 이제 좀 어려운 것들 선생님한테 얘기해갖고 그 중간중간 모르는 거 질문도 할 수 있게끔 홈워크도 하고, 그리고 선행으로도 좀 공부해서 나갈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내신이 어쨌든 어느 정도 나와야지 대학을 갈 수 있고, 무엇보다 저는 그냥 뭔가 벼락치기 공부해서 그 순간적으로 점수만 받는 게 아니라 진짜로 체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 학생들 보면은 올해 왔어요. 지금 2달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숙제가 나왔어. 그러면 캐나다 학생들은 사실 1시간이면 끝날 거를 우리 학생들은 막 3시간,
5시간씩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용어가 다 익숙하지 않고 수학 문제를 푸는데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영어로 돼 있어서. 내용은 쉬운데. 뭐 이런 식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말 막 그렇게 많은 시간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그렇게 애들이 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너 한국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했니? 이랬더니 한국에서는 이렇게 안 했대요. 근데 제가 왜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 봤더니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상대평가로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그 학년에 배워야 될 수준 이상의 거를 막 공부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대적으로 결과가 덜 나올 수 있는데 여기는 그냥 공부하면 공부한 만큼 나와요. 정말 약속 딱 지켜서 절대평가했기 때문에 그냥 제출하는 날짜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잘해갖고 제출하면 그만큼 결과가 딱 나와요. 그래서 국제학생이고 분명히 영어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이 나갖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별로 없고. 그게 제가 생각하기엔 캐나다 고등학교의 정말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신, 입시, 봉사활동 이런 것도 클럽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계속 조언해주고 관리하고 있고, 이게 저희 BUPP가 지금 현재 여기 토론토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함께하는 어떤 프로그램의 전체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희 BUPP는 지금까지 누적으로 캐나다 대학교 합격하는 케이스가 100건이 넘습니다. 토론토 대학교는 143이에요. 사실은 2012년부터 하긴 했는데 어떤 통계는 한 2016년, 17년부터 냈어요. 거의 한 2017년부터 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거까지 합치면 더 많을 텐데 그 전거는 저희가 관리를 딱히 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거의 이 정도의 합격 결과가 나왔고, 캐나다 최고이면서 북미의 최고라고 하는 토론토 대학교의 로트만 커머스, 웨스턴 아이비 비즈니스 스쿨, 요크, 슐리, 그리고 UBC의 라우더, 그리고 퀸즈의 스미스, 이렇게 해서 5대 비즈니스 스쿨 합격 케이스가 다 있어요. 그리고 사실 워터루 공대는 나중에 한번 제가 별도로 유튜브를 찍을 건데, 워터루 공대 같은 경우에는 코업 때문에 되게 유명하죠. 저희가 처음에 워터루 공대를 추천할 때 솔직히 14년, 15년 경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워터루 공대 얘기하면 저기 어디 프랑스에 있는 대학교 이 정도로 생각했지 아무도 몰랐었어요. 그리고 제가 캐나다 현지 분들한테 우리 유학생들 워터루 공대 보내고 싶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 그랬었어요. 뭐 어떻게 유학생이 워터루 공대 가냐고. 왜냐면 그만큼 북미에서는 최고의 공대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는 워터루 공대는 입학하는 그 순간 졸업할 때까지 공부하고 코업이 인턴십이거든요. 공부하고 인턴십하고 방학이 없어요. 쉬지 않고 이렇게 해서 졸업할 때까지 거의 인턴십을 7번, 8번까지도 하게 되는 그런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너무 빡세고 근데 이렇게 해서 나오는 순간 거의 졸업할 때쯤 되면은 취업을 걱정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대신 공부하는 내내 거의 취준생 같이 계속 인턴십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좀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나중에 이건 따로 별도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처음에 되게 시도를 했는데 다들 반대를 하고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2016년, 17년경에 워터루 공대 합격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딱 한 명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BUPP가 공부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소문이 나면서 진짜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워터루 공대가 이제 한두 명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인지도가 좀 올라가더라고요. 지금은 못 가서 난리죠. 사실 공대 하면 워터루를 가장 학생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해갖고 한두 명 늘리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이거 워터루 공대 64개 케이스는 다 공대 쪽이에요. 저희는 워터루는 인문대는 잘 안 넣어요. 그리고 솔직히 요즘에 근데 캐나다에 유학 와갖고 문과 쪽, 인문대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잘 없어서 지금 저희 모든 어떤 결과치는 사실 이공계랑 비즈니스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영국 대학교도 저희가 많이는 안 해요. 사실 왜냐면 여기 오는 친구들은 다 캐나다 대학을 선호하니까. 근데 영국 대학교 가고 싶다 그러면 어플라이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워낙에 유명한 대학들 UCL이나 KCL, ICL, 베스, 맨체스터 이런 데 다 입학 결과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OSSD로 취득을 하면은 OSSD는 온타리오 고등학교 졸업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취득하면은 졸업을 하면 취득이라고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요. 영국에서는 파운데이션이 면제가 되고 바로 1학년으로 갑니다. 그리고 영국 약대 합격 사례도 거의 이렇게 다 UCL, 맨체스터, KCA, UEA까지 다 한 경우가 아마 저희 BUP 거의 최초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저희가 한번 케이스가 생기면 약간 붐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요즘에 약대 되게 많이 지원하세요. 저희 학생들도 거의 매년 한 명씩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저희 이 BUPP 프로그램의 최대 강점은 유학 비용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제 좀 관리형 같이 하면은 뭐 6만 불, 7만 불, 8만 불 막 이렇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공립학교를 일단 기준으로 잡아보면은 이 공립학교 등록금이 있고 뭐 학비, 보험료, 요거 다 공립학교 비용이고 가디언비, 그리고 홈스테이는 사실은 필리핀 집이랑 한인 집에 따라서 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거의 한 4만 불대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짜잘한 기타 비용은 추가됩니다. 용돈이랑 뭐 여기 살면서 이제 뭐 처음에 시작할 때 교복 비용 뭐 이런 것들이 들겠죠. 그래서 그거 외에는 옵션으로는 애프터 스쿨도 저희가 굉장히 진짜 합리적인 비용으로 저희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2학기 기준으로는 6,600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여기서 이 정도로 학생들이랑 계속 뭔가 계속 만나고 관리하면서 이 정도 유학 비용이면은 정말로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거는 학생들이 학교를 너무 즐겁고 재미있게 다닌다는 거. 저는 그게 정말 이 캐나다에서 고등학교 유학을 하면서 장점이고, 이렇게 즐겁게 재미있게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결국 대학까지 잘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진짜 이거는 너무너무 큰 강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저희가 캐나다 조기 유학에 관해서 이제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한 설명회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뭐 궁금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별도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더 자세히 안내를 드릴 거고, 지금 제가 토론토에서 지금 이 줌 설명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래서 밤입니다. 밤에 집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미 저녁이니까. 그래서 토론토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 오면은 함께 하면서 최대한 이제 하나하나 좀 같이 얘기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풀어나가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아마 우리 BUPP 프로그램의 가장 큰 강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궁금하신 거 채팅창이나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더 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따로 이렇게 연락 주실 분들은 나가셔도 되고 별도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BUPP의 젤리쌤이었습니다.